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토요일에 나와서 피곤하시죠? 조금만 더 힘내세요. 네. 오늘 최대한 빨리 설명드리고 빨리 맞춰드릴게요. 두 번째 시간은 25번 판례까지 하겠습니다. 자, 13번 명예훼손죄 들어가 볼게요. 명예훼손죄 먼저 구성요건 요소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공연성이 뭘까요? 원래 공연성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 반대로 특정 앤드 소수면 이 사람들이 인식 가능한 상태는 공연성이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은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그렇죠? 이게 명예훼손죄의 기본 법리입니다. 자, 1번 문단 한번 볼게요. 이 판례에서. 먼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공연성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으로서 뒤에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자, 제가 말했죠. 특정 앤드 소수,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해서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로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을 요구했다. 개연성까지 여러분들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워딩은 전파 가능성인데 그걸 가지고 검사가 증명을 하려면 그 검사의 증명의 정도의 가능성을 넘어서 개연성까지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검사가 증명을 하려면. 특히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한테 갑이란 사람 뭔가 제가 명예훼손할 만한 발언을 적시하려고 해요. 발언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의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갑이 바람을 피웠대요. 막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어디 딴 데 가서 말씀하실까요? 안 하겠죠.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이런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라면은 일단 원칙적으로 공연성은 부정돼요. 어디 가서 말 안 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공연성,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게 하려면은 맨 밑에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단 좀만 볼게요. 추상적 위헌범이래요. 일단 명예훼손죄는. 그럼 침해의 결과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명예훼손의 위험성만 있으면 돼요. 자, 맨 밑에 문단. 사실 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 자, 이거는 명예훼손죄에서 310조에 대한 그 설명이죠. 310조가 뭐였어요? 명예훼손죄에만 있는 특수한 위법성 조각 사유입니다. 위법성 조각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먼저 오로지 진실이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공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공익성이 대체 뭐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진짜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거라면 공익성을 지닌대요. 거기다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이게 형법 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라 합니다. 이 판례는 뭔가 여러분들한테 일반론을 좀 일깨워주는 그런 최신 판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시고 1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4번은 이제 구성요건 요소 중에 이거 사실이 뭔지를 지금 판시하는 거예요. 사실이 뭘까요, 일단?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들 이건 유리입니다. 그럼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허위 사실이죠. 허위 사실. 그렇죠? 법적인 의미에서 사실은 증거로서 진위를 입증 가능한 것,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거 유리입니다 이러면은 이게 어쨌든 증거로서 진위를 입증은 가능하잖아요. 뭐 성분 분석해보고 뭐 증거를 추출하면은 이게 유리가 아니라 플라스틱인 게 딱 나오잖아요. 허위인 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을 적시한 겁니다. 다만 제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거죠. 자, 근데 겉으론 사실처럼 보일지라도 이 판례처럼 실제로는 주장에 불과한 거, 의견에 불과한 것들이 있어요. 이 판례에서는 뭐라고 적시를 했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듣기만 하세요. 피고인이 이랬습니다. 백제는 옛날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백제 있죠. 백제는 일본 야마토 정권의 속국이었고 야마토 정권이 백제를 통해서 한반도 남부를 식민 통치했다라고 적시를 했어요. 이거 사실의 적시일까요? 뭔가 딱 그 형식으로만 보면은 뭔가 증거로서 진위를 입증 가능할 것 같으니까 사실의 적시 같아 보입니다. 근데 판례에서 뭐라 그러면 두 번째 문단 보세요. 두 번째 문단 끝에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집필 의도나 논리적 흐름, 서술책의 진행 전개 방식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볼 때 실제로는 주관적 의견에 해당한다라고 하네요. 아까 말한 그거 있죠. 백제는 뭐 일본 야마토 정권의 식민지고 이런 것들은 뭔가 겉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적시처럼 보이는데 그 맥락을 보니까 뭐 일본 학자하고 한국 학자하고 이렇게 다투다가 이렇게 의견의 표출 형태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그냥 주관적 의견에 불과하다. 그래서 명예훼손죄가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15번.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죠. 그다음 밑에 줄에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된다. 자,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는 법리인데 우리나라에서 생각보다 이게 당연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표현의 자유가 그렇게 보장받은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옛날에 독재 정권도 있었고. 근데 이런 법리는 유럽 인권재판소나 좀 유럽 쪽에서 인권 뭐 중시하는 인권 운동가 아니면 인권 단체, 인권 뭐 판사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많이 확립이 된 그런 판례였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도입이 안 되고 있다가 제가 알기로 한 2016년인가 처음으로 이런 판례가 나왔을 거예요.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 근데 이번 최신 판례 2021년에도 대법원이 똑같이 판시를 했습니다.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 제기 감수해야 되고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성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적 인물에 대해서 뭔가 욕을 하거나 아니면 사실의 적시를 해도 뭔가 웬만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 안 된다라는 취지겠죠. 16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고 해도 당연히 이건 고의범이잖아요. 과실 명예훼손죄 그런 거 없잖아요. 고의범이니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를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어떤 상대방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인식, 그런 고의가 필요해요. 근데 이 16번에서는 과연 그 명예훼손의 고의나 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는가? 그 사안입니다. 사건은 뭐냐면은 마트 운영자인 피고인이 세 번째 문단이에요. 피고인이 마트에 아이스크림 납품하는 업체 직원 갑을 불러서 야, 다른 업체에서는 이런 마트 같은 데다 납품하려고 뭐 돈을 따로 준다면서 그거 너네 우리한테도 줬니? 그거 우리 직원 중에 을이라는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빼돌렸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우리한테 얼마 줬는지 알려줘. 이런 식으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을이 그 받아 먹었다는 것을 밝힌 사안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걸 들은 상대방이 그 납품하는 업체 직원이 그걸 을한테 가서 말한 거예요. 야, 너 뭐 받아 먹은 거 들켰냐? 이러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거 물어보던데? 이러면서 을한테 가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당연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겠죠. 왜 딴 데 가서 이런 거 말하고 다니냐. 네. 근데 판례가 뭐라고 하나요? 여기는 밑줄 친 거 볼게요. 3번 문단에서 밑줄 친 부분. 피고인은
을이 납품업체들로부터 입점비를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소문을 듣고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면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를 가지거나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네요. 아예 여기서는 미필적 고의도 인정 안 했습니다. 거기다가 고의도 없고 이 전파 가능성도 없다고 봤어요. 을이 딴 데다 말 안 했고 그냥 을이 아니라 그걸 들은 상대방이 딴 데 말 안 하고 을한테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파 가능성도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17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거는 사실은 그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사실 안에는 진실한 사실도 들어가 있고 허위 사실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어요. 근데 진짜 진실인 줄 알고 적시했어요. 그럼 307조 2항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성립 안 하죠.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15조 1항에 따라 가지고 잠깐 여러분들 이거 자, 어떤 사람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어요. 이게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죠. 허위 사실 적시했는데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307조 1항으로 가요. 왜 1항으로 가나요? 15조 1항에 따라서. 15조 1항 뭐라고 해요? 중요한 더 중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게 15조 1항이죠. 그러니까 이거 허위 인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15조 1항에 따라서 307조 1항으로 갑니다. 307조 1항의 사실에는 진실한 사실이랑 허위 사실 둘 다 포함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허위로 오인한 데에다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이 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나요? 이거 총론에서 위전착 문제랑 똑같죠? 혹시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 전제하에 들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아신다고 생각하고, 왜냐면은 이게 310조가 적용되려면 아까 이게 진실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익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걸 진실하다고 착오한 것은 이걸 착오한 거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학설 대립 나오겠죠. 뭐 엄격 책임설 나오고 법효과적 제한설 나오고 유추적 이런 거 나오고 판례는 뭐라고 합니까?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위법성을 조각한다라고 하고 있죠. 이 판례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18번 넘어갈게요. 이거는 밑에 팁을 보겠습니다. 노동조합 사무장인 피고인이 140명 있는 가운데 15살 위인 회사 부사장한테 야 누구누구야 네 이름이 뭐잖아 뭐야 나오니까 좋지? 이런 식으로 반말로 여러 차례 이름을 부른 겁니다. 이게 모욕일까요? 모욕은 아닙니다. 그냥 무례한 반말일 뿐이지 딱히 뭔가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모욕죄의 구성요건 요소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이걸 가끔씩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거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해서 위법성 조각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서 위법성 조각되는 게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묻는 분도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구성요건 해당성에서 잘려버립니다. 애초에 모욕이 아니에요. 애초에. 자, 앞으로 볼 모욕죄에서는 제가 이게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그걸 좀 구분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19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걸 기레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댓글에다가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그냥 적시한 거예요. 기사가 쓴 글에다가. 자, 이런 걸 기레기. 이건 모욕적인 표현일까요? 일단 구성요건 해당성부터 따져봅시다. 모욕적 표현일까요?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인 건 맞아요. 네. 근데
그럼 위법성이 조각될까요? 네,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정당행위에 해당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왜 이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고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제 맨 밑에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뭐뭐 한 점, 뭐뭐 한 점, 뭐뭐 한 점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뭐 네티즌 댓글란에 게시했고 그다음 다른 사람들 좀 뭔가 옹호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게다가 기레기란 단어는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뭐 처벌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위법성이 조각된다. 자, 20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뭔 말을 했는지만 볼게요.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죠. 이런 언사가 일단 모욕적 표현일까요? 모욕적 표현은 맞습니다.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어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서. 자, 밑에 21번 보겠습니다. 분대장 모욕 사건. 자, 일단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가 있어요. 형법에는 일반 모욕죄만 있는데 군형법에는 상관을 모욕하면 따로 상관 모욕죄라고 해서 가중 처벌이 됩니다. 근데 대체 여기서 말하는 상관이 뭐냐? 그겁니다. 군대 다녀와 보신 남자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거기 가면 명령 체계가 쫙 있잖아요. 상명하복 체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군대의 상명하복 그 명령 체계는 이렇게 돼요. 이제 만약에 그 부사관이 같은 부대의 지휘관인 장교한테 상관 모욕을 했다. 그럼 상관 모욕죄예요. 마찬가지로 병사가 위에 있는 장교, 자기 상관을 모욕을 했다. 그럼 상관 모욕죄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직책 자체가 달라버리면 장교, 부사관, 병사 이렇게 달라버리면은 상관 모욕죄를 인정하기가 쉬운데 문제는 이 병사들 간에서 과연 상관 모욕죄가 인정될 것인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병사들도 보면은 뭐 일병, 뭐 이병, 상병, 병장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법에 따르면은 병사들은 다 동등합니다. 병장이건 상병이건 그냥 일병이건 이병이건 다 그냥 똑같은 병사예요. 동등해요. 다만 그 중에 예외 분대장만큼은 예외입니다. 분대장. 같은 병사라도 그 중에서 이제 분대가 있고 그 위에 소대가 있고 그 위에 중대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같은 병사라도 그 분대의 장을 맡고 있는 병사한테는 그 사람은 상관이에요. 같은 병사라도.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상관 모욕죄가 그냥 이렇게 딱 상명하복 관계가 확립이 되어 있으니까 군대는 보통 상관 모욕죄가 막 그 쟁점은 많이 안 되는데 근데 여기서 쟁점이 된 이유는 같은 병사들끼리 상관 모욕을 해가지고 이게 과연 상관 모욕죄인지 이게 주요 쟁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1번 판례 맨 밑에 문단 볼게요. 군형법 뭐 이런 등등 규정이 많이 나와 있죠. 이 제반 규정의 취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부대 지휘 및 관리 병영 생활에 있어서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 복종 관계로서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사람, 즉 상관에 해당하고 이는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사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체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판례는 안 넣었는데 하나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2020도 145768 판례예요. 저 판례는 뭐냐면은 이제 일명 또라이 상관 모욕 사건이라고 해요. 또라이 상관 모욕 사건. 그게 뭐냐면 이제 부사관 교육생들이 이제 피고인이 부사관 교육생이에요. 그 사람들 교육생들끼리 동기 카톡방이 있겠죠. 동기 카톡방 안에서
위에 있는 교관, 지도관인 피해자를 뒷담화한 거예요. 뭐라고? 에이 또라이, 뭐 화장실에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 뭐 화장실 청소를 시키고 앉아있냐, 이런 식으로 뒷담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캡처해가지고 그 지도관한테 또 보여줬겠죠. 지도관은 야 이거 상관 모욕 아니냐, 또라이라니, 이러면서. 자, 일단 또라이라는 말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까요? 해당합니다. 모욕죄 구성요건, 모욕적인 언사 맞아요. 근데 이것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어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자, 22번 이제 업무방해죄로 넘어가 볼게요. 이 판례를 사람들이 좀 제 공부할 때도 그렇고 많이 사실관계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거 3개만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타인의 업무를 위계 위력으로 방해한 자는 처벌되죠. 타인의 업무를. 자, 일단 첫 번째 해결됐죠? 자, 근데 여기서는 대체, 자, 일단 타인의 업무여야 되니까 여기서 업무를 방해당했다고 방해당했다고 이제 기소된 사람은 을입니다. 그럼 대체 을의 무슨 업무를 방해했느냐? 피해자는 을인데 을의 무슨 업무를 방해했느냐? 그걸 따져봐야 돼요. 여기서 뭐냐면은 을은 면접관이었어요. 면접관. 이 사안은 이제 회사 면접장에서 을이란 사람이 면접관으로 들어왔는데 을은 채점표 작성하고 이제 퇴장했어요. 을은 뭐 보면 딱 봤을 때 지원자들 중에 아, A라는 사람이 되게 괜찮아 보인다. A한테 높은 점수를 주고 퇴장을 했어요.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나간 동안 이제 피고인이 들어와가지고 아, 우리 이 A라는 사람 말고 보니까 B가 더 나은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다 작당해가지고 B라는 사람을 합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된 겁니다. 갑이 지금 을을 속였다고 본 거죠. 을은 분명히 면접관으로서 난 A가 좋다라고, 그냥 A가 좋다라고 채점표 작성하고 주고 갔는데 을이 나가자마자 아니다, 우리 그 B 뽑자, A 필요 없고 B 뽑자, 이렇게 해서 B를 뽑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을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했다라고 기소가 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일단 을의 업무는 판례에서 면접 업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면접 업무가 방해됐나요? 면접 그대로 멀쩡히 잘 보고 채점표까지 작성해서 주고 나갔잖아요, 을이. 그러니까 면접 업무 자체가 방해된 게 아니에요. 뭔가 업무가 방해된 게 없어요. 그리고 검사가 기소할 때는 아, 을의 업무는 면접 업무가 아니라 뒤에 면접관이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 업무가 이 사람의 업무다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근데 이거는 판례는 면접관의 업무라고는 안 봤습니다. 이 업무는 대표이사 최종적으로 뽑는 사람의 업무죠, 이거는. 그렇죠? 면접관의 업무는 그냥 면접 의무다. 근데 지금 을이 면접 제대로 멀쩡히 잘 보고 나가지 않았느냐? 딱히 면접 업무를 방해받은 것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이 방해했는가는 아닙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을의 업무가 무엇인지 그것만 딱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침입죄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공동 거주자 상호 간에는 주거 침입죄는 일단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서 사실상 평온을 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죠. 근데 공동 거주자 상호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게 금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같이 사는 사람한테 너 앞으로 집에 들어오지 마라고 금지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같이 부부끼리 살고 있는데 이제 남편이 아내를 뭐 밖을 쫓아내면서 당신 들어오지 마라고 해요. 그거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 금지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시 그냥 쫓겨난 사람이 다시 들어가도 그건 주거침입죄가 아닙니다. 그런 판례예요. 여기도 보면은 이 부부가 진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금지를 했어요. 근데 그건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금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난 사람이 이거 나 왜 못 들어가게 이러면서 진짜 출입문 잠금 장치까지 도어락까지 부수고 들어갔어도 그거는 주거침입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타인의 소유물이면 재물손괴죄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 집이니까 공동 거주자니까 주거침입죄는 아니다. 플러스 그 쫓겨난 사람 들어갈 때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 다른 사람들도 주거침입죄가 아니다. 라는 게 이 판례의 요지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 밑줄 친 것부터 읽어볼게요. 공동 거주자 중 한 사람이 찾으셨나요? 공동 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 거주자가 공동생활 장소에 출입하는 걸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 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공동생활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 성립 안 한다. 그래서 더 읽어볼게요. 설령 그 공동 거주자가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 잠금 장치를 손괴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서 출입 금지한 공동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쳤더라도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쳤더라도 그래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판례는 제가 팁에다 이제 1, 2, 3, 4번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24번도 예전 판례랑 바뀐 판례예요. 예전 판례는 어땠냐면은 이제 어떤 부부가 살고 있는데 남편이 외출한 사이에 그 아내 혼자 있잖아요. 그 아내의 내연남이 들어간 겁니다. 그때 그 내연남한테는 주거침입죄가 인정됐을까요? 그때는 인정됐었어요. 네, 왜냐면은 논거를 이걸로 봤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밖에 나가 있었잖아요. 남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해가지고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라고 봤었습니다. 근데 이 판례에서 이제 뒤집었어요. 이제 이 추정적 의사 이거 아닙니다. 이거. 자, 판례 보겠습니다. 밑에 2번 문단. 피고인이 갑의 부재 중에, 그러니까 갑이 남편이겠죠. 남편 부재 중에 갑의 처, 을과 혼의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아내가 열어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갑을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사안에서 피고인이 아내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서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피고인의 주거 출입이 부재 중인 갑 남편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이거는 무죄다 라고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유독 2021년에는 좀 예전의 판례 입장을 변경한 판례들이 많이 나왔어요. 뒤에 제3범죄로 가면 더 많이 나옵니다. 자, 25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뀐 판례입니다. 혹시 초원복집 판례 아시나요? 초원복집. 네, 아마 들으시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초원복집이라는 복집이 있었어요. 그 복 요리하는 음식점.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도청장치를 설치하려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들어갈 때 음식점주의 허락을 맡았어요. 당연히 손님인 척 했겠죠. 저 뭐 먹으러 왔는데 들어가세요. 저쪽에 앉으세요. 이랬는데 뭐 앉아가지고 음식 시키라는 음식은 안 시키고 어디 이런 데 도청장치 같은 거 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게 나중에 기소가 될 때 주거침입죄로 기소됐고 유죄를 받았어요.
왜냐면은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갔으니까 만약에 그 범죄 목적을 알았다면은 음식점 주인이 들어오지 마십시오 했겠죠. 그래서 근데 그걸 숨기고 들어갔으니까 그냥 주거 침입죄를 인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거 침입죄가 아니에요. 여기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왜 그랬냐면은 옛날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없었어요. 그땐. 지금은 여러분 통비법 아시죠? 통비법이 당사자 간에 몰래 녹음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그냥 적법한 녹음이죠. 근데 내가 당사자도 아닌데 다른 A, B가 대화하는 거를 제가 멀리서 그걸 녹음을 했다. 그거는 통비법 위반이에요. 근데 이때는 통비법이 없었어가지고 이렇게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남의 대화를 엿들어도 뭔가 처벌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게 사실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통비법도 이제 제정됐고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법도 많으니까 굳이 이거를 가지고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갑을이 운영하는 각 음식점에서 기자 병을 만나 식사를 대접하면서 병이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녹화 장치를 설치하거나 또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감으로써 음식점 주인 갑을의 주거에 침입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뀌어서 피고인들이 그 음식점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갔으면은 이거는 주거 침입죄가 아니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헷갈려진 거예요. 원래 옛날에는 그런 초원복지 판례가 있었어가지고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으면 그건 주거침입죄다 라고 딱 외우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어도 주거침입죄인가 하는 거에 딱 물음표가 남는 거예요. 만약에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어도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서 이렇게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 그럼 주거침입죄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이 바뀐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5번까지 했는데 지금 아직 시간이 두 번째 시간이 조금 남았거든요. 어떻게 뒤에 좀 더 나가고 그냥 세 번째 시간을 빨리 끝낼까요? 아니면 좀 쉬었다가 10분 뒤에 하실래요? 네. 어떻게 쉬었다 하자. 네, 알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그러면 3시 50분부터 시작할게요.